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해도 결국 가을은 조금씩 오는 건가요? 저녁바람이 제법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한 달간 기다렸던 테라스 L 하종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테라스 L이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우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하신 이후에 정말 이 스튜디오를 들었다 놨다. 그래서 제가 팟빵 게시판에 댓글들을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반응이 어떻게 올 것인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안진걸 처장님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자고 나니까 유명해졌다는 유명한 시인의 말이 있는데요. 거의 그런 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 댓글에 무슨 조울증 있냐. 너무 시끄럽다. 예. 그날 좀 노회찬 선생님, 유시민 선생님 직접 보고 하니 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예. 테라스 L에서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시는 걸로. 조울증이 아니고 그냥 조증만 있는. 그러니까 조울증이 아니라 조증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암튼 우리 테라스 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노동 이슈를 두루두루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테라스 드디어 오늘 4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예, 요즘 대통령 8월 6일 담화로 노동계가 비상인데요. 오늘 테라스 L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던 사고들이 계속 이어졌었고, 이것이 이제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었죠. 그리고 결국 이제 고 황유미 씨의 이야기를 다룬 또 하나의 가족이란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면서 이 문제 엄청 심각한데 이런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삼성에서 일부 삼성의 직업병 문제로 일부 시인하면서 보상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가 이게 좀 보상이 잘 되려나 하는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삼성 백혈병 문제 관련해서 보상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요걸 좀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 삼성 백혈병 문제가 어떤 정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건가요? 황유미 씨하고 그 아버지 황상기 씨의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또 하나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처음에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가 그게 삼성의 캐치프레이즈하고 같아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대형 자본이 결합을 안 해서 그걸 다 시민들 펀드 모아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 보면 그 뒤에 돈 낸 시민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도 안진걸 씨가 저보다 할 게 더 많이 있고요. 국민 TV 방송에서 안진걸 씨하고 저하고 동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황상기 씨 인터뷰하기 전에 안진걸 씨가 먼저 하시더라고 보니까 으라차차에서 으라차차에서 항상 그래서 그리고 안진걸 씨가 요즘 제가 보니까 모르는 게 없이 모든 분야의 일에 다 참여하고 계신데 그걸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약간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방송 이거 기획하시는 분도 아시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원고가 있었거든요. 방송 원고가. 오늘 없잖아 원고가. 이제 원고 없이 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에 대한 그리고 어젠가 내가 라디오를 퇴근하면서 듣다 보니까 무슨 그 롯데 재벌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재벌 문제 또 전문가시더라고. 그래서 재벌 소유 구조, 지배 구조가 이렇게 돼야 하고 사내 보유 기금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요즘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요. 아닙니다.
그 황상기 씨 만났던 이야기 직접 있다가 앉은 예. 걸 제가 듣기로 하고요. 예. 그 황유미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되고 현재 병마에 신음 중인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 네. 이게 이제 피해자 측 주장이거든요. 네. 그동안 오랜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 삼성하고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반올림이라는 단체는 처음에 조정위원회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예. 예. 그러니까 세 주체가 처음에는 원래 반올림에 다 모여 있었죠, 가족들이. 그래서 네. 반올림과 삼성이 논의를 하다가 반올림에 속해 있던 가족들 중에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가족 대책위를 별도로 만들었고 지금 가족 중엔 실제 그쪽의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와 반올림 요 세 주체가 계속 논의해 왔었는데 그 삼성전자하고 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올림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참여해라. 그래서 네. 반올림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거기 따르자. 제3자 중재에 따르자. 이렇게 합의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조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사실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안해서 제3자 조정에 따르자.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니니까.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내용이. 조정이 아니요. 예, 예. 조정안의 조정위원회 권고안의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물론 당연히 보상이고 하나가 예방입니다. 네. 그래서 1,000억 정도의 기금을 1,000억 원을 삼성전자가 출연하고 반도체 그 사업협회에서도 출연하고 이래서 1,000억 정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이 공익법인이 그 이후에 보상 업무하고 그 삼성전자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 업무를 진행하자. 네. 이게 큰 틀이었거든요. 그 예방이 강조된 이유는 결국 황상기 씨가 막대한 보상 금액이 제시됐음에도 그걸 거부하고 계속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했던 이유는 제가 한번 감명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집회 황상기 씨가 오셨어요. 황유미 씨 아버님이. 네. 그런데 첫 마디가 삼성전자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아, 노동조합이 이걸 예. 다 해결을 아, 할 주체가 되었을 예방하는 텐데. 활동도 예. 하고 작업 증지도 하고 이럴 수 있었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슨 구조를 만들어야지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항상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삼척 지역에 사시는 택시기사 그렇죠.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황유미 씨가 아시겠지만 그 병원에 데리고 가던 중에 그 황상기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사망했잖아요. 네. 영화에도 그 장면이 예. 나오죠. 예. 그게 고전에 이제 만화로 만든 게 또 있었는데요. 그 만화에도 보면 그 장면 정말 감동적으로 묘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상기 씨가 딸의 눈을 감겨주면서 내가 너의 죽음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 있어도 네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얘기를 썼어요. 네. 사람들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황유미 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전태일이다.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그런 각오로 어머니가 평생 있어서는 어머니가 사셨는데 황상기 씨도 그러니까 황유미 씨가 우리 시대의 전태일이고 황상기 씨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이다. 어머니, 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그분을 평생 그렇게 예. 지켜왔으니까. 그래서 이 보상과 예방이라는 두 틀이 갖춰지게 되는 황상 씨 같은 분의 공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1,000억은 내겠다. 근데 공익법인 설립에는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건 이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해왔던 것이 자신들이 보상하고 자신들이 예방 활동 다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종래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는 가족대책위원회도 공익법인을 설립하면 거기 법인 설립 비용도 들고 그런 보상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질 수도 있고 네.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권고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게 조정 권고안은 일단 무산된 상황입니다. 아. 삼성전자는 기금은 내겠으나 공익법인 설립은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가족대책위에도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그럼 나머지 반올림 쪽에서도 그 대표하시는 황상기 씨와 또란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충분한 뭐 보상과 사과, 희생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조치가 미흡하다. 네. 결국은 세 주체가 지금은 다 이걸 거부한 상황이어서요. 이거를 다시 재조정안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좀 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재조정 과정 자체도 지금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이 재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요. 예. 이게 여기서 그냥 파기되기를 바라고 삼성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가족들 그 둘로 나뉘어져 있는 가족 중에 어느 한쪽이 자기들이 지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시 당분간은 이게 성사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100여 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이 지금 아직 병을 앓고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전체에 이런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요구 아닌가요? 그리고 예. 조정위원회도 다 3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정하게 삼성전자도 받아들일 만큼 구성이 됐던 거고요. 네. 반올림이 마지막에 거기 참여할 때 명분이 뭐였냐 하면 조정위원회가 계속 이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해결 방식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올림도 참여했던 거거든요. 네, 네. 지금도 보면 개인적인 보상은 충분히 하겠다. 그러나 이런 그리고 그 권고안이 딱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벌써 기업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서는 이런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경영에 간섭할 걸 네, 하게 된다. 엄청나게 막 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영 안서봐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운부주만이나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앞으로도 이런 병이 안 걸리게 그 부분만 하겠다는 건데 그걸 경영 간섭이라고 거부하는 건 완전 말이 안 되고 삼성전자의 오히려 속내는 보니까 공익재단 운영위원회 7분인가 이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네. 자기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죠. 1,000억이나 내는데 속으로 엄청 그게 싫었던 것이고 그런데 마침 이제 가족대책에서 직접 보상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오히려 악용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일부 제고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의 또 그런 잘못된 속내는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주맨이라든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음부주맨이나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자기 회사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병에 걸리면 또 회사 이미지 타격 심해지고 그 노동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무를 지게 되는데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겠다는 건데 경영 간섭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자회견 했거든요. 권용 변호사랑 저희들이 그때 이건 경영 간섭이 아니라 경영 보조행위다. 오히려 돕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제가 기자회견 했어요. 이걸 못 받을 이유 하나도 없던데 그 두 개가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일종의 삼성이 지금 또 한 번 꼼수를 쓴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저희는 의구심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온 연구 결과들도 보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는 투자 대비 비용으로 볼 때에도 가장 효율이 큰 그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투자된 비용의 보통 16배라는 보고서도 있고 예. 투자된 비용이 40배 정도의 경영사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도 선진 기업의 면모일 테고 한 20년쯤 전에 선배 하나가 독일에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 산업안전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네. 산업안전 법 체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내고를 했는데 삼성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노동과 건강 연구회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산업재해 노동재해 문제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야 역시 앞서가는 기업이 먼저 이런 걸 깨닫고 그래도 네. 경영 대비 효율에 대한 철저한 시장 경제 시각으로 볼 때에도 산재 예방이 중요하다. 이걸 먼저 깨닫는 기업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20년 지나면서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고요. 사실 권고안에서 규정했던 보상 대상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는 이번에 굉장히 축소시켜서 발표했더라고요. 그건 전문적인 거에서 제가 네. 복사해 왔는데 여기 보니까 유산, 불임 등 생식 독성 피해자, 퇴직 후 10년 이후의 발병자, 1년 미만 근무자를 모두 보상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나중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래서 보상액에 대해서도 권고안에서는 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와 위로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나중에 발표한 내용 중에는 2년간의 평균 임금 그중에 성과급 제외 그 평균 임금의 70% 이렇게 제한하겠다. 그래서 보상의 범위와 그 금액도 많이 축소시켜서 발표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 이제 참여하시는 세 분이 김지영 전 대법관, 네. 그 다음에 정강자 전 여성민회 대표님, 백도명 우리 민교협 전 의장님, 이제 산업보건 전문 의사시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신망 있는 분들이었고, 이분들 진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마음고생도 끝까지 하시고, 근데 가족 대책의 이제 결정을 이분들은 너무나 가족들이 그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또 존중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끝까지 이제 애쓰시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우리 진보정당이나 야당 또 심사 노동단체들이 이걸로 이제 가족대책이랑 설령 삼성이랑 직보상하는 것으로 돼도 방금 하종관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사실 앞으로 안 생기게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일부 가족 선생님들의 그런 애타는 심정, 올해 안에 빨리 사과받고 보상받겠다는 건 저희도 존중을 해드리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그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고통은 누구도 모를 텐데 대신에 삼성이 추가로 해야 될 조치는 조정위의 추가 권고든 아니면 노동시민 야당의 힘이든 삼성 일부 더 수용하게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즘 언론을 보면은 정말 좀 분통이 터지는 게 저는 사실 가족대책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예. 그리고 너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거 뭐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마 동안 더 고생을 해야 이게 될 거냐. 또 삼성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나는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마치 이제 그 삼성이 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 문제랑 뭔가 대립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뭐 반올림과 가족대책이 그다음에 그 조정위원회를 다 막 분열시키려고 하는 언론의 태도라든가 삼성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산업재해 보상체계 근간을 흔드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법률 체계보다 보상 범위와 수준이 높아졌다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법은 안 바뀝니다. 그 86년에 구로의원이 설립됐어요. 그 구로시장 옆에 작은 건물에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건의료인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직접 설립한 뭐 한국 최초의 노동자 건강 전문 병원이다. 뭐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의사들하고 모여서 노동법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직업병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직업병 인정 기준이 그때 뭐 20몇 가지인가가 이렇게 쭉 1년번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53년대 노동법을 제정할 때 사실 부산에 그 피난가 있는 국회에서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 전쟁을 치르는 그 와중에 이승만 정부가. 근데 한국에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으니까 거의 일본법을 그대로 이제 베껴다가. 복사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일본 걸 복사했나. 그래서 일본의 직업병 인정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대단원, 중단원 이렇게 항목도 여러 개가 돼 있고 우리 1년 번호로 1번부터 몇 번까지만 돼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그럼 이걸 베껴왔을까? 그랬는데 이제 한 의사가 네. 50년대 일본 법전을 구했어요. 근데 50년대 일본 법전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에 만든 그 규정을 수십 년 지나도록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다른 많은 나라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 규정을 계속 바꿔온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행 산업재해 보상책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이러고 이걸 반대하면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노동법 체계가 법원의 판결이 여러 번 나온 다음에 뒤늦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선진적인 해결책들이 계속 진행돼야 법 규정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니 맨날 혁신을 얘기하는 기업에서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건가?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에서 그 정도 혁신은 해야죠. 네. 그 이미 늦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황당한 비판이 언론에 보면 돈은 삼성이 내는데 그 돈은 좌파 단체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조정위안을 잘 보면 그러니까 그 일부 기자들이 정말 나쁜 게 좌파 단체들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한변협이라든지 법학교수 여기가 좌파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오히려 데서 언론에다가 좀 항의.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추천을 하는 좋은 인사들이 운영한다는 거니까 일종의 추천권만. 이런 거에 보면 경실련화 참여연대도 명시되어 있는데
삼성 관련 재단에 경신에 참여한 데가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다만 이 직업법 문제를 잘하는 분,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갖고 추천할지 말지도 결정해서 왜냐하면 감히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 추천 자격이 있는지 저희는 정말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이 소중한 추천 권한이 난다면 정말 가족들과 우리나라의 산재 노동자들 위해서 애써온 분을 잘 찾아서 추천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권한인 거거든요. 근데 그 1,000억을 자파단체 떡주머니 주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 돈에 관심도 없고 삼성 돈에는 저희는 더더욱이나 저희들은 그게 싫었던 거죠. 어쨌든 삼성을 막 저기 노동시민단체들 반올림 막 포위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질거시 같은 사람들이 혹시 참여하게 되면 안질거시 안 차장 같은 사람들이 1,000억을 주무르게 한다.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 제가 들어가는 거로 착각을 했나 봐요. 관심 없습니다. 예. 그럼 안진걸씨 안 들어가는 걸라고 공익재단 만드는 걸로 합시다. 예. 빨리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보상했는데 어쨌든 가족 대책 고민을 제가 아니 공익재단을 예. 그러면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지 말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노동조합이 그런 기능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 이재용으로 이제 승계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저는 더 나빴던 게 바로 그 직전에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하고 엘리엇 합병 과정에서 뭐 광고에 신문에 광고를 몇 차례 하면서 뭐 국민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소액주주 여러분 한 번도 국민들과 소액주주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다가 드디어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막 도와달라고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딴지를 거는 이 태도 삼성이 여전히 멀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라든지 이쪽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여전히 막 탄압과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건데 만약에 이재용 체제가 제가 물리적으로 못 막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건데 끝까지 반대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렇게 출범한다 해도 이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이 두 개가 그대로 간다면 뭐 그건 영원한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초일류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을 좀 제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경영을 해야죠. 이 얘기 마무리하기 네. 전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 텐데요. 네. 백도명 선생님이 그 서울의대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번에 조정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분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분이 처음 공부하고 왔어요. 외국에서. 야, 이 백도명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왔다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임을 했는데 그때 한국의 기업이 건강지단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건강지도를 실시해주는. 그래서 대개 이제 회사 지정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고 비용은 회사가 내주고. 이분이 오셔도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강진단 제도를 없애야 한다. 네. 아니 도대체 노동자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이 왜 이걸 없애자고 그럴까 그랬더니 그걸 비용을 기업이 지불한다. 그러면 그 돈을 받는 병원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그렇거든요. 보통 직업병 판정을 D1 판정이라고 그래요. 건강진단할 때. 그리고 의심 판정을 되게 의심이나 재검진을 C 판정을 하는데 건강진단 환자가 전혀 없던 병원에 그 직업병 유소견자가 전혀 없던 병원에서 건강진단했더니 직업병 유소견자가 몇 명 나왔다. 그러면 당장 회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우리 내년부터 다른 병원 가겠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없애고 이 건강진단을 의료보험 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완전히 공적인. 그래서 야 역시 공부한 사람 생각이 우리와 좀 다르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지불하는 건강진단 제도는 없어졌고 그걸 의료보험으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백도명 선생님 따님도 또 열심히 그래요? 투쟁을 하는. 어떤 쪽에서? 뭐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때도 보니까 열심히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따님이.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우리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 돕는 단체 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그 따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삼성 백혈병 문제가 뭐 그러니까 단순히 몇몇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언론이나 삼성의 여러 가지 분열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막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8월 6일 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담화를 지켜보면서 도대체 저 얘기는 무슨 얘기요? 뭐 이렇게 그리고 노희진의 정치 카페에서도 이제 상세하게 그 4가지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주셨던데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이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어떻게 잘 이제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 대책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던데 일단 그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게 주요 대책들, 핵심적인 대책들이 어떤 건지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미 그 골자는 다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담화를 발표한 날 오후 2시에 아침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담화라고 하면 안 되고 대통령 혹세무민 훈화 훈화 국민을 아직도 대국민 지시 이렇게 보던 언론이 있던데 그다음에 그 앞에 기자들 세워놓고 저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정말 딱해 보였거든요. 아니 어차피 질응답도 못하고 취재도 못하는 건데 거기 뭐 사진 찍히러 나왔나 기자들이? 병풍은 T가 아니고 앞에 앉은 거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짜 청중 허수아비 청중 역할을 한 거거든요.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기자가 세상에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그 방송 가면 이렇게 방청하고 막 박수 쳐주는 역할 하잖아요. 그것도 돈 받고 해요. 그리고 그 직업의 그런 섭성인 거고 네. 5만 원, 10만 원 주는데 그분들은 돈도 안 받고 거기서 그렇게 완전히 취재도 안 하고 그것부터가 너무너무 반민주적 풍경이었는데 뭐 자기 혼자서 한 30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연명 하고 나가고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부문의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법 통과시켜야 된다. 의료 민영화 해야겠다. 뭐 이런 건데 그때 2시에 이미 노동부가 달갭이라는 저 시청 건너편의 식당에서 그랬어요. 비공개로 자신들이 이제 대통령 담화에 맞춰서 발표할 노동 부문 계약이죠. 정확히 노동계약안을 정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보도자료까지 내까지 그 내용인데요. 그 시간에서 예전에 이제 기억하신 건 우리가 장거래들이 비정규직 선생님들 장거래 노동자들이 언제 우리가 정규직으로 해달라 그랬지 2년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늘려달라고 그랬느냐라고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더 계약을 시켜서 본인이 원한다는 전제하긴 하지만은 2년이 4년이 아니라 아예 기간에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매번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지금 35세 이상인 예, 35세라고 돼 있지만은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취업규칙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같은 거 분리가 변경될 반드시 상의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근데 뭐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알바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비정규직 살아라 이런 알바 비정규직에 그다음 뭐 임금 피크제 내용도 그대로 들어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임금 피크제도 예전에 임금 피크제 할 때 청년 고용하고 연동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임금 피크제가 청년 고용의 수단으로 이렇게 슬쩍 들어가 있어요. 지나가면 플랜카드 엄청 걸어놨어요.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막 그거 보고 있으면 나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거짓말이죠. 거짓말. 제가 이제 목소리 좀 높일게요. 정치자 여러분 저 조증 아닙니다. 목소리 높이는데 보세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청년 일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 전부 다 중동 갔으면 좋겠다라는 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IS에 잘못하면 납치되거나 아니 메르스 걸려고 왔겠죠. 그러더니 칠레 가더니 또 뭐 한국어 칠레하고 뭐 청년 고용 뭐 지원하는 협약을 해서 이번에는 칠레를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과 식구들과 애인 뭐 배우자들이 있는데 어딜 중동하고 칠레로 가면 물론 개 중에서 가고 싶어 하신 분도 있다면 가는 거 도와드린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나온 대책이 또 무슨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겠다는 거 청년 세상에 어느 청년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한 85% 정도가 4년제 대학을 나오는데 4년 대학에서 푸드트럭을 하려고 그래요. 푸드트럭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지만 그건 보통 지금 사회적으로는 뭔가를 도전해보다가 실패했을 때 복지는 미약한 상황에서 푸드트럭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잘했는데 4년 나온 청년들 거기 가면요. 푸드트럭 하시는 기존 하신 분들이 망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건 정말 못된 정책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청년 요구했던 청년 고용 할당제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 청년 고용하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늘려야 된다. 사내유보금 풀어갖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게 만들겠다. 임금 피크 잡고 자본 측의 비용을 줄어들게 하겠다. 그다음에 특히 결정적으로 기간제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겠다. 그다음에 55세 이상이라는 전제가 달려있지만 파견 업종을
제가 아까 깜빡한 분이 이겁니다. 네, 두 번째 얘기한 게 그거죠. 전면적으로 예. 확대하겠다는 거니까 아예 파견 청구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간접 고용. 사실은 우리 하정근 선생님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상시 지속 업무는 누가 봐도 정규직으로 그냥 뽑아야죠. 그래야 회사도 좋고 그 노동자도 좋은 건데 그걸 아예 55세 이상은 무제한으로 파견하니까 간접 고용으로 하겠다는 거, 직접 안 뽑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엔 알바, 처음엔 알바 35달 넘으면 3, 40대 때 비정규직, 50대쯤 돼서는 파견,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67대 이제 되면 임금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임금 이제 피크제로 이제 노인 빈곤 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게요. 아까 이제 청년고용 할당제 관련해가지고 이인재 새누리당 예. 노동개혁 예. 특위위원장께서 아니 이 시장 사회에서 청년 고용을 할당을 하다니 그러면서 완전히 비분관계를 하시더만요. 한때 노동부 장관이었던 분이 그 할당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셨네니까 진짜 강제로 할당한다기보다는 청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고시키는데 아무한테나 그 제고를 시켰다는 게 아니라 공공 부분이라든지 이미 지금 공공 부분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충분히 여력이 있는 그런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에게 일종의 청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건데 그걸 할당이라고. 거기 인원은 할당 물론 몇 프로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보수 야당에서 조정할 수 나온 있지만. 안에 보면 이제 대기업에게 할당제를 3%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가 뭐 7만 개 정도다 네. 이런 네. 연구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이 박근혜 정권이 거짓말이 능한 게 임금 피켓제로 하면 뭐 몇십만 개 일자리 생긴다고 참 예. 어제 오늘 신문 광고 신문 해놓은 거 광고 보세요. 냈죠. 막.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 결과 임금 피크제를 해도 대기업이 청년을 뽑으라고 장담하면 누구든 법제도적 강제도 그래서 하나도 없고요. 강제가 없죠. 예, 그다음에 비용이 생각처럼 그래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대기업들은 여력도 안 되는데 한 사람 더 뽑으면 내가 부담되는데 하고 안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지 그냥 2014년 8월 18일 날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달 이후로 아예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 특혜로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재벌 대기업들이 미래가 자신들도 일부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안전된 잔치로 비정규직 마음대로 쓰게 하고 해고 좀 편하게 하고 어쨌든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50대 되면 이제 저 사람들 어떻게 퇴출시켜야 되는데 퇴출이 쉽지 않으니까 해고 좀 쉽게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금 주는 것도 싫으니까 깎게라도 해달라라는 민원을 내는 거죠. 너 조금 받을래 네. 나갈래 이거지. 예를 들면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 비용이 크지 않아도 재벌 대기업에게 심리적 안정성 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제도적 물꼬를 떠주는 게 굉장히 박근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재벌 대기업 특히 올인 정책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년 실업 현상이 심각하고 고용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타겟을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과 부모 세대 간에 서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프레임이 바로 임금 피크제 아닌가 싶은 예.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너희들이 고생하는 게 너희들 부모들 탓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건데 이 프레임이 지금 먹히고 있는 거죠. 진짜 실제로 제가 블로그에 네. 젊은 층들이 이렇게 자기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블로그를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예. 근데 실제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좀 이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뭐 연일 모든 일간지 방송이 신문에 때리죠. 현수막 다 걸어놓으니까 안 그래도 좀 답답한 청년들 일부 청년 계층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살 길이 열린 그나마 좀 임금 피크제하면 임금이 좀 줄어들지 50대 중반부터는 그럼 그 돈으로 몇몇을 우리들로 뽑겠지 흘러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 전에 예를 들면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투자세 공제해주고 그러면 고용 늘어날 그랬지만 사실은 청년 고용 거의 안 늘렸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 재벌들이 상당히 그렇게 투자를 늘릴 만한 예. 유보금들을 지금 쌓아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10대 재벌이 600조, 네. 30대 재벌이 710조 정도를 쌓아놨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때문에 없어서 청년 고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청년 고용을 안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없어서 안 하는 책임지기 건 싫은 아니죠. 거니까 오히려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청년 고용 예. 의무 증진 제도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최경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 사내 유보금으로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하는 어떤 뭐 사내 유보금 뭐 그 강제 사용 제도라든지 710조에서 1%만 환원하면 그게 7조인데 예. 그러면 이제
뭐 2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몇 개요, 몇 개요? 23만 개. 23만 개. 사내유보금의 1%만 사회화는 하면 이 임금 피크제보다 훨씬 간단한 그러니까 수법 노동 아니야. 개혁할 게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하면 훨씬 쉽게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희들 구호가 그래서 노동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오로 재벌 개혁으로 나가자. 근데 이게 이번에 이게 실증된 좋은 사례가 롯데 사태거든요. 그렇죠. 벌써 롯데 사태 터지니까 롯데가 2만 5천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네. 앞으로 그걸 지킬 줄이야 지켜보고 투쟁해야겠지만 벌써 재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규모의 경제라든지 어떤 네. 자본력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의 대규모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분야는 딱 두 분야다. 하나는 공공 부분 공공. 사회적 일자리, 뭐 사회공공 서비스 늘리는 거 하나고 하나는 대기업 분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롯데만 해도 물론 2만 5천 개가 전부 다 청년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 중에 뭐 상당수 최소한 과반 이상은 청년 일자리가 될 텐데 네. 신동민 회장도 청년 일자리 특혜를 강조했거든요. 박근혜한테 코드 맞추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재벌이 잘못된 거, 재벌이 탐욕스럽고 독식하는 거 문제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니까 2만 5천 개 벌써 생겼잖아요. 네. 제가 장담 그러니까 근데 진짜 할 수 있었던 걸 안 했던 거 PK제보다 아니야. 훨씬 더 많은 걸 이미 롯데는 하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걸 그 궁여지책으로 안 하면 이제 내놓은 그냥 행태는 웃기지만 안 하면 또 우리 국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 재벌을 개혁하면 일자리가 쏟아지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예. 나는 이거 원포인트로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내유보금 1%만 23만 개 네. 이걸로 예. 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확 오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외가 다른데 16조 원만 써도 예. 뭐 40만 청년 실업 해소에 뭐 예. 기여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 굉장히 대단히 취약하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가 미약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그 분야로 청년들의 고용을 창출한 이런 보관도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고 재벌은 오히려 특혜를 주고 모든 걸 탐욕하고 독식하게 하면서 임금 피크제 때문에 청년 고용이 안 난다는 정말 그 비과학적인 임금 피크제를 올해 안에 공공 부문은 다 관철시키겠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공공 부문은 맘먹고 밀어붙이면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공공 부문은 대개 이제 공기업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자기들이 뭐 용역을 받아가지고 충당하지만 인건비는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 기업들이 많은데 그 원래 이제 임금 총액제를 예전부터 실시했으니까 그 중에서 임금 피크제 부분만큼 삭감된 금액으로 주겠다 너희들. 네. 그러면 공기업은 노동조합 얘기 들어봐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가져오는 총액이 적어지니까 강제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공공부문은 올해 안에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서라도 임금 피크제 관철시키겠다는 거고 공공부문이 이렇게 잡히면 나머지 사기업 쪽으로 그걸 몰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공공기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된 결과로 과연 공공기업에서의 청년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나는지 올해 안에 다 판결이 나겠구만요. 네, 이제 그런 근데 부분들은 거의 안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해서 일부 임금 피크제가 도입돼서 청년들 일자리가 몇 개라도 더 생겼다. 몇십 개, 몇백 개라도. 그런 의미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렇게라도 공공 부분에서라도 모범을 한번 보여줘 본다면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이미 공공 부분은 청년 고용 의무 증진제가 그러니까 이른바 할당제로 말하는 3% 정도를 매년 신규 채용하는 방향으로 이미 법이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예. 플러스 알파가 더 늘어나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입증을 예. 해줘야 예,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에게다 예.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총액 임금을 유지하거나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몇 자리 정도 늘어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하면 거기서 생기는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법인세를 기업들은 우리 세금 낼 때 보통 저도 근로소득세 내고 나서 그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다시 내잖아요. 네. 근데 종합소득세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외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38%인가 이렇게 막 내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 법인세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할인 다 혜택 받은 저 세율로 22%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도
그 사업 소득은 적게 내고 사업 외 이자 소득이나 무슨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렇게 요것만 완화시켜도 제대로, 거기서 한 예. 10만 개 정도 일자리 나온다더라고요. 예. 그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법인세만 예. 원상회복시켜도.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이제 법인세한테 25%, 22%까지 엄청 깎아준 건데 이 부분만 정상화돼도 일자리 여력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 금액이 한 예.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 될 거다. 예. 근데 도대체 왜 돈이 그러니까 없어서 노동계약 맨날 할게 일자리를 아니라 못 한다는 얘기 재벌 개혁만 하면 간단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프레임을 재벌로 이게 공격이 가게 될까봐 네. 이제 세대 간에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부모들 쪽으로 그러니까요. 예, 공격의 화살을 예. 잡은 거죠. 그래서 박근혜 담화에서 그렇게 롯데재벌 사태로 전세가 시끄러웠는데 롯데 롯자도 재벌의 지자도 꺼내지 않은 겁니다. 자칫 잘못 나가는 이 프레임이 노동계약이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노동에서도 일부 개혁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정도 일부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또 우리 귀담아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조건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도 뭔가 고칠 그렇죠. 부분이 함께 있다면 할 것이 그런 있으면 하는 부분들은 것이고. 예.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민주노총 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네. 있고 뭐 중소 비정규직하고 함께하는 노동조합도 벌써 나오고 있고 현대중공업 요즘에 예. 비정규직 함께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어디였죠? 우리 SK 하이닉스에서도 그 협력업체들 노동자들 돕겠다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 최근에 노동 현장 어디 다녀왔는지만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이 양반이 요즘 뭐 나보다 몇 많이 배를 더 아니요. 다니기 선생님보다는 때문에. 훨씬 많이 못 다니고 희망연대 노조 예. SK 브로드밴드, LG U+ 투쟁하는데 네. CNM T브로드 투쟁하는데 우리 다산 콜센터 120 선생님들 뭐 좀 작고 비정규직 투쟁 예, 비정규직 협상으로 간접 많이 다녀요. 고용 투쟁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민단체가 노동운동은 노동단체들이 하는 거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 노동자와 시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고립되고 그 그게 아니라 안진걸 씨를 내가 처음 본 게 예. 참여연대가 노동 문제에 관한 무슨 활동이 전혀 없다가 참여연대가 노동 문제도 한번 다뤄보기로 했으니까 네. 도대체 노동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정광 씨가 와서 한번 그 회원들에게 강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인연이. 그래서 참여연대가 처음 노동 문제를 다룬 행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갔을 때 안진걸 씨가 거기 회원으로 와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그게 뭐 한 굉장히- 10년은 되는 것 네. 같은데 아. 선생님 강의 듣고 또 다 청중이 다 눈물바다 됐어요. 저도 울었어요. 아니, 그때. 눈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눈에 딱 띄었어요. 근데 인상이 벌써 좀 서민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이 앞으로 참여연대 쪽에 노동 문제에 대한 이렇게 이슈를 확산시킬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역시 예, 제 얼굴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생겼다, 프로레타리아처럼 생겼다라는 그러니까 평을 중국 받고 혁명 있습니다. 지도자 같은 인상이다. 아닙니다. 논두렁 청년 아니, 인상인데요. 그 SK, LG 이런데 요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보면은 결국은 맨날 우리 집에서 우리 뭐 직장에서 예. 일상에서 다 만나는 우리 이웃들 그러니까요. 이잖아요. 뭐 서비스 하러 예, 오셨던 그러니까요. 분들 이런 예. 분들. 그러니까 유선 방송 안 보고 네. 유선 인터넷 안 쓰는 집이 거의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제 딱 우리가 살다가 케이블 방송 설치하고 수리해야 되고 AS 받아야 되고 IPTV 설치하고 문의하고 그러다 보면 전화 연결되는 분도 비정규직 와서 설치하는 분 고쳐주는 분도 간접고 그래서 LG 직원이시죠 그랬더니 LG 직원 아닌. 그러니까 예. 근데 서비스는 만족하십니까? LG에서도 물어보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되니까. LG 옷도 다 LG로 써져 있고 SK로 써져 있고 그 요즘은 키보드로 그래서 써져 있고 CNM 로 그거 안 써져 하고 있고. 다니더라고요. 차에도 다 마크 띄었고 예. 옷에도 그러니까 화날 것 같아, 진짜. 원청회사 티 안 내느라고 요즘은 많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책임져라고 하니까 책임을 더 안 지겠다고 아예 그러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간접 고용은 지금 고용 공시 제도에서도 잡히지가 않아요. 직장 외 뭐 고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통계가 안 나와 버리거든요. 근데 보면 뭐 롯데도 지금 간접 고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공시 제도도 개선돼서 상시 지속 업무인데 외주, 하청, 뭐 위탁, 협력 이렇게 한 전체적인 규모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바로 그런 데에서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실 우리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저쪽은 오로지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노동 개혁의 핵심으로 보니까 일부 청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한 사회다. 하지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청년활 때 이런 제대로 된 대책이 있다. 그러니까 밥그릇을 찾으려면 제대로 그러니까 찾아야지.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이명박 때 그 어떤 청년
배고픕니다. 살려주이소 했던 청년 있잖아요. 이명박 후보. 그분 계속 못 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요. 그 예. 나중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막. 예, 이명박 돼가지고 하나도 나아진 게 없잖아. 오히려 더 악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제대로 진짜 일자리 요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오늘 그 고용노동부 발표 중에 제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 더 늘리겠다. 사실 이러한 어떤 대책은 약간 좀 기가 솔깃하는 그런 대책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중산층에 대한 불만을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분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미약하게만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던 거죠. 무언가 한 가지를 이제 두고 좀 막아야 그러니까 임금 되는. 피크제로 임금 줄어들지요. 사연 전망 없는 상태 조기퇴직하게 되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그 비정규직 기간 계속 늘어나죠. 그동안은 파견 금지됐던 업종의 파견 노동자 다 이제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든 중산층의 그 노동소득이 너무 적어지게 될 테니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실제적으로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대 갈등을 만들고 나서 후퇴되는 중산층에 대한 약간의 보완책이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궁예지책으로 그 정도를 보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 뭐 노동 시민단체 우리 민주노총을 필두로 해서 온건한 NGO들까지도 계속 일면 실업 급여율 높여야 된다. 급여액, 그다음 급여 기간 늘려야 된다. 지금 또 아주 제도적 맹점에 많은 청취자들이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는 또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안 주자는데 사실 회사에서 일부러 저 좀 잘라주세요. 겉모양은 자발적이지만 전부 보면 비자발적인 경우가 수두룩한데 뭐 예를 들면 해고이거나 계약 기간 만료이거나 이런 경우에만 주로 뭐 회사가 도산됐거나 이런 경우만 실업급여 나오거든요. 이제 보완 애들 보면 많고 특히 청년 실업 대책 관련해서 오랫동안 청년 유니온 민달피 유니온들이 요구한 게 그 직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대학은 졸업했는데 직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광범위한 세대들 이 인원들에게 청년 실업 수당 또는 청년 고용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직장에 가면 고용보험료를 내게 돼 있으니까 많이 또 잘 낼 테니까 취직하면 그 전에 장기간에 그 졸업해서 취업하는 데까지 한 몇 년 걸리는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런 수당을 좀 지급해 달라는 건데 그런 건 또 쏙 빠져 있습니다. 진짜 청년을 걱정한다면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됐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쥐꼬리 보완 방안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4년제를 받아들여라 이런 거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언론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은 싹 다 빠져 있고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실업급여 높여주는 거랑 그다음에 청년고용센터랑 고용복지센터 늘려가지고 그 일자리 연계 방안을 이렇게 강화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런 센터들이 그런 연계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데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분들도 노동조합 만들고 막 이제 정규직화되고 파업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보완 그 실효성이 전혀 없지 않은데 그런 몇 가지의 생색내기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너희 임금 피크제하고 55세 이상 파견 업종하고 35세 이상 4년제 비정규직 받아들여라. 이런 안을 마련했으니까 이렇게 빠따제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요즘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신문을 쭉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 중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언론에 띄우기를 하면서 그 정부가 내놨던 이제 해고 여건 완화 문제라든가 취업 규칙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은 뒤로 지금 싹 빠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더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기 위한 어떤 그 사전포석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며칠 전에 그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노사정위원회 가동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도 그래서 했다는데. 뭐 한국노총 출신을 그 청와대에서 그 분야의 수석으로 뭐 이제 임명하기도 했죠. 그래서 과연 이 노사정위원회라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것 좀 얘기를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사실 이제 야당들이 있으니까 쉽게 이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먼저 합의한 다음에 한국노총 끌어들이고 뭐 이래서 민주노총은 제외시키더라도 한국노총이 들어가면 노사정은 일단 구색이 갖춰지니까 네. 거기서 합의한 다음에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봐라 노사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근데 야당 왜 반대하냐. 이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노사정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다행히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노총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농성도 하고 있고 잘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노사정이 복귀의 전제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다거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의제에서 빠져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노사정 위원장 김대한 위원장은 그거 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팽팽한 힘겨루기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노총을 압박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조치를 해서 노사정위로 복귀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공작을 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는 이제 걱정인 거죠. 사실은 양대 노총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양대 노총이 잘 공조해주고 끝까지 잘 버텨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를 또 적극 연대하겠다. 양대 노총만 애롭게 투쟁하게 두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로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차라리 노동계 이해 당사자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가 노동부랑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야 니네가 얘기하는 정리해고 뭐 그러니까 해고 여건 완화나 취업지가 말 안 되고 임금 피켓제로 그렇게 청년 일자리 얘기한다면 진짜로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그 사내유보금 1%를 일자리 늘리는 데 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진짜 막 이슈화시키고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오늘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약간 좀 진보적이라고 표현되시는 어떤 분이 노사정위원회를 좀 그러한 논의의 틀로 가보는 게 어떠냐는 칼럼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밀어붙인 수단으로 변질됐던 건데. 근데 그건 노사정이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 되게 그 사하고 정은 입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노가 네.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때 또 노사 민정으로 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결국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민정이 되면 또 4대1 구도가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시민사회 세력이 중간에서 자본과 노동이 격돌을 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면 더 노동자들이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야당 제1야당에 우리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지금 그 구조는 굉장히 밀어붙이는 구조이고 불신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오히려 사회적 대타협기구 노동의제와 관련된 걸 제안하신 거잖아요. 방금 이정미 부대표님도 말씀하신 마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국회라는 민의 전당을 통해서 어차피 법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노동법 개혁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아예 열어놓고 사회적 탭을 만든다. 그러면 재벌 대기업이 예를 들면 청년고용 할당제 받아들이고 법인세 인상하고 사내유보 써가지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거하고 확실한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부로서도 청년 실업수당 제도 일부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도 뭐 그 정도 되면 대기업이 노동시간 단축하고 그렇죠. 노동시간 단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게 확실히 만약 보증이 된다면 이게 예전에 우리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도 어떤 후보가 그런 부분이 보증이 된다면 임금 피켓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제 양대 노총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청년 고용이 확실히 늘어난다는 게 보증된다면 일정하게 뭔가 타협할 여지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을 계약시키려고 안 그래도 지금 노조 10%도 안 되고 조직률 우리 노동자들 뭐 정리해고가 좀 요건이 그래도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막 정리해고 밀어붙여 정리해고가 안 되는 사람은 또 명예퇴직, 희망퇴직으로 강요하고 진짜 지금 한국의 기업은 정말 저는 아수라장이라고 보거든요. 모두가 불안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근데 그걸 더 불안하게 하겠다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민단체들이 우리 하정현 선생님 말씀처럼 노동 파업을 하거나 노사가 격돌하면 아예 중립이거나 심지어는 일부 이제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시민 섹터에서는 사측의 편을 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 사회 노동 문제 너무 악화되고
노동 진영이 오히려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네. 최근에 온건한 NGO들도 노동자 너무한 거 편을 아니냐.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지난번 철도 네. 파업 때 좀 많이 네. 바뀌었죠. 네, 철도 파업 네. 때도 네. 철도 민영화 반대는 안 된다라고 많은 NGO들이 뭐 수백 개 NGO들이 결집해서 했었고요. CNM 티브로드 이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 때도요. 아니 그분들 CNM 티브로드 직원 아니었어? 삼성전자 서비스 파업할 때도 아니 우리 수리센터 가보면 다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 받고 있고 다 거기서 훈련도 받는다니 그분 직원이 아니었어? 노조도 못 만들어? 이러면서 지역에 있는 작은 NGO들이 지지선언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기자회견하고. 그 지역에 굉장히 예. 지지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었어요. 예, 굉장히 밑바닥에서는 재밌고 창의력이 있는. 예, 그러니까 노동자와 시민이 사실 시민이 노동자고 노동자 시민이잖아요, 다. 밑바닥에서는 그런 흐름이 이미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밀어붙이니까 민낯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예. 노동 문제가 얼마만큼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여튼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담화에서도 보면 4대 구조개혁 얘기했지만 사실 노동개혁이 한 절반 정도 시간을 할애했고 나머지 3대 개혁을 나머지 절반에 쪼개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예. 비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은 아마 그 뭔가 약간 액세서리처럼 이야기하고 사실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두 개를 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노동개혁 문제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정강 선생님의 분석이 궁금한데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 해석입니다. 이게 큰 실익이 없다. 자본 측에도 심지어 임금 피크제 저는 이미 보고서는 다 올라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 고도의 독재식 통치 전략을 생각하는데 이명박도 박근혜도 뭔가 경제를 살리겠다 활성화하겠다라고 집권을 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내수는 더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해법은 사실은 소득주도형 경제 활성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늘리는 거였는데 그걸 재벌대기업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재벌대기업 로비에 밀렸던 본인들이 직접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해보니까 한 2년 반, 3년 되더니 경제가 하나도 안 살아나고 더 힘들어졌잖아요. 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핑계가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이 전부 경제를 망쳤구나라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남한테 돌려야 되거든요. 책임을요. 책임 전가. 계속해서 국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박근혜는 무조건 국회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같은 놈들이 반대해갖고 안 됐네. 경제가 저놈들 때문에 힘들어졌다라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고도의 통치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사실 전혀 경제 활성화 해법 다른 나라 경제 위기 극복하는 거 보면 오히려 미국만 해도 그렇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조국으로 모시고 있는 미국만 해도 최저임금 올려라 그러죠. 노동조합을 활성화해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다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노조를 더 늘려야 된다 권리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경제적 해법을 민생정책 실패한 걸 오로지 야당과 양대 노총, 그다음에 진보적 시민단체 뒤집어 씌우기 위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거의 예를 들면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나는 죽도록 노력했으나 저놈들 때문이야 이거잖아요. 일관되게 그 메시지만 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와 거의 비슷한 진단인데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이 생기고 청년들 취업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불만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불만의 화살이 정권으로 재벌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걸 비튼 거죠. 그래서 성실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중산층에게 그 공격이 가해지도록 하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무섭다. 네,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이게 무서운데 일부 먹히는 이유가 방송과 언론 환경이 최악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방송 뉴스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광고 계속 때리고 현수막 계속 걸리고 그다음에 보수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관변학자 동원해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엄청 설파하면 일명 우리 5천만 국민들 사이에서 어찌됐든 일정하게 그런 잘못된 여론이라도 그게 형성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일부씩은 퍼진단 말이죠. SNS도 그들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혹할 수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궁지에 몰리고 사람들 힘들면. 그래, 정규직이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 같이 우리도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놈들 못 살게 하고 그 자리에 우리 나눠먹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규직이 누가 돈 잘 버는 정규직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저놈들도 나처럼 못 살게 해주세요. 저놈들이 받는 급여 내가 날아가게 해주세요. 같이 그냥 비정규직 해봅시다. 우리 모두. 이런 꼴로 분위기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나라를 영남과 호남으로 분할 통치를 하면서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완전히 분할 통치하는, 그러면서 양쪽을 다 융단 폭격하는 이러한 어떤 방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까지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1950대, 60대, 70대 이른바 장년, 노년층 세대들이 총궐기 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박근혜가 노인들한테 효도하겠다 그래놓고 공약이 지금 전부 공약도 기초연금도 20만 원 있다고 뭐 10만 원밖에 안 준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55세 이상은 다 비정규직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개무시하는 정권이 없어요. 총궐기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오히려 노인 세대들이 아니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완전히 노인들은 그냥 헐값만 받고 비정규직으로 그냥 생을 마쳐라 그러네. 그다음에 노인 복지도 안 하고 연금 수급률도 낮추려고 그러고 안 늘리려고 그러고 기초연금도 줄이고 약속한 것보다 이거 골기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아직 여전히 그분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니까. 우리 대통령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아마 벌써 이제 50대 60대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무한 권력을 위임을 받았으면 뭐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게 민주노총 한국노총 때문에 다 안 되고 참여연대 때문에 안 된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대통령의 책임. 설득 한 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무한 세상에. 권력은 무한 책임을 갖는 건데 어쩜 이렇게 권력은 다 가지려고 하면서 책임은 하나도 안 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 정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실 조금만 마음 먹으면 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예.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임기 지금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기자회견 딱 2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일반 혼신이니까 기자회견 기자회견 2번 했다는 것은 국민들하고 대화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2번 했다는 건데 질응답도 짜고 해갖고 세계적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국민들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것은 대통령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억지로 하느니 하기 싫은데 국민들 만나기도 싫은 거면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근데 그건 하고 싶어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근데 여왕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수반으로서 정부 책임자로서의 책임 안 지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후자를 강조했을 때 올바른 정책을 펼칠 능력도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심지어 MB는 어디 시장을 가잖아요. 밥이라도 먹었거든요. 잘 보세요. 네. 신용이라도 해. 왜냐하면 그래도 옛날 건설현장도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하고 밥 먹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네. 박근혜는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기자회견 2번 했고요. 현장 가끔 가요. 시장에 가끔 가서 물건 사는 신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갑니다. 밥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겸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거든요. 네, 한번 싹 다 뒤져봐야 되겠다 오늘. 네. 아니 그 행태를 보면 한번 할지 모르겠네. 아니 그래봐야. 아 대통령이 그랬어? 그러면서 내일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우리 테라스를 꼭 들어주세요. 네. 예. 예, 아무튼 참 오늘 하반기가 격동의 어떤 시대가 될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또 얼만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뭐 격동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이 하반기 좀 노동 문제 이렇게 한번 노력해 가보자 좀 하실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우리 하정우 네, 선생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개혁 하는데 실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재벌개혁을 먼저 해야 돼요. 예. 이거 지금 노동개혁하면서 이루고 싶은 많은 목적들을 재벌개혁하면 정말 손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10,000원 이상 인상했어야 됐고 네. 이런 게 노동개혁인 거죠. 오히려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되고 이게 실제 노동개혁인데 지금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노동개혁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이게 제 오늘 결론입니다. 네. 예. 어쨌든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벌써 일부 국민들이나 우리 청년 입장에서는 너무 삶이 공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보다 조금 나은 노동
계층에 이렇게 원망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권과 대자본이 노리는 아주 비열한 술책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노동계가 청년들과 일반 시민들과 더 많이 저는 대화하고 혹시 그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서서 고치기도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범국민적 노동을 존중하는 전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시민 노동자인데 그동안 갈갈이 찢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청년까지 찢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서 노동계가 저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이 보통의 시민들과 청년들과 실업 문제에 고통받는 서민들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혹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더 귀를 열고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도 반드시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어쨌든 야당과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라. 오히려 그래서 노동 계약이 아니라 재벌 개혁이 우리나라 살 길이다. 경제 활성화 그거 집권 여당 보수 세력이 오히려 더 못했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든지 가불 문제 해결이라든지 국민 경제 제주체들의 그런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 해내겠다. 저는 공격적으로 맞불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노동시간 오히려 임금 피크제가 아니고 노동시간 피크제나 기업 이윤 피크제를 만들어서 일정 정도 이상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운찬 전 총리도 초과이익 공유제도 이야기하고 다니죠. 지금도 이야기하고 다니시거든요. 공산당이냐 여기가 막 공산주의냐 이런 말 들었잖아요. 우리 헌법에 옛날에 있었던 건데 동반성장연구소 만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세미나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MB정부에서 했던 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운찬 씨가 그때 주장했던 게 대기업 초과 이윤을 협력업체와 나누자 요 정도였거든요. 그것조차도. 유럽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업 이윤의 3%를 노동자가 직접 나눠라. 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운찬 씨는 초과 이윤을 협력업체와 나눠라고 그랬는데 그 사르코지는 노동자가 직접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사르코지가 한국 가서 그런 말 했다가는 아마 그때 구속됐을 겁니다. 온조 빨갱이 네. 취급받으셨겠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파신데. 네. 예. 아무튼 오늘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동개혁 하면서 그 노동계약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재벌개혁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올 하반기에 우리의 과정 그러면 재벌을 개혁하자. 네. 마치기 전에 잠시 예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테라스가 테라스 L에 이어서 또 하나의 섹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정의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2세대 진보 정치의 돌풍을 일으켰죠. 조성주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은주 작가와 함께 테라스 Y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심도 깊게 다뤄주실 텐데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